지금 보면 정부는 빚을 더 내면 안 돼. 그렇지만 개인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살려야 된다. 논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정부가 할 일을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떠넘기고 있는 거죠. 퇴근길에 편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고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은 이 43조 세수 펑크죠. 펑크 세수, 세수 펑크. 이제 9월 말쯤 되면 아마 이 세수 재축의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43조, 우리나라가 역대급 보면 2014년도에 10조가 이제 가장 큰 세수 펑크라고 하는데, 자, 이 43조가 펑크가 났다? 이런 부분들이 매해 나오는데 우리는 늘 그냥 그저 그렇게 펑크가 났구나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제 방송을 보신다면 그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 어쨌든 이런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 유지에도 빨간불이 적 신호가 들어올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대로라면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요. 자, 이기영님이 역대급 펑크인데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인데요. 자,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가 감소가 지속되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눈두덩이처럼 늘어났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이런 주식시장하고 이런 시장 쪽에 오래 있어서 기업 실적이나 부동산이 나빠질 거라고 예상이 다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많다 이 기획재정부가, 그죠? 이걸 몰랐을까? 저는 이런 항상 의구심은 좀 듭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217조 6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천억, 16.6%가 덜 거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누계 국세 수입 보면 우리나라 3대, 그죠? 이 국세 수입 3대가 뭐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입니다. 근데 이제 다 감소가 됐어요. 다 감소가 됐는데 앞서 기영님이 얘기한 대로 부자 감세 역시나 법인세가 가장 많은, 무려 얼마가 적게 거쳤냐면 17조가 적게 거쳤어요. 이게 한 지금 12조고, 그죠? 이게 지금 한 6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금액도 가장 많이 하고 하락폭도 가장 크게 하락.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업 실적이 악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법인세 인하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면 이번에 이 국세 수입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총 국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품목별로 이렇게 쫙 보시지 않습니까? 증감률 보면 다 줄었어요. 안 줄은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증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대한민국의 이 교육 관련 부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이 교육세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금 보시는 대로 9.9%.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교육세가 증감률이 마이너스가 됐다, 내려갔다, 이 얘기 자체는 서민 경제가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렇게 늘 이런 것들만 저도 봤었었고, 근데 저도 이번에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봤는데 와, 교육세가 이렇게, 와, 깜짝 놀랐어요. 이 교육세가 만약에 줄어든다? 아마 서민 경제는 지금 그런 조짐이 여러 가지 보이기는 보이지만, 저도 방송에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세가 줄어든다? 서민 경제가 많이 붕괴되고 있구나. 근데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교육세는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세가 빵꾸가 나면 정부도 힘들겠지만, 자, 이런 국세 감소가 지속되면서 발생한다면 지자체, 그죠? 이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자체에 돈을 내려주거든요. 그게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부세 의존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부 핵심 정부, 윤 정부 이런 지금 정부에 보면 어떻게 핵심 표밭이죠. 강원도,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여기는 빼고요. 그죠? 얘들은 뭐 아니니까 그죠? 지금 높아요. 상당히. 그다음 제주. 뭐 제주는 또 빼더라도 그죠? 경북, 강원이 참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경북하고 강원이 이런 쪽이 교부세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세수가 감소하면서 가장 고통받는 데는 뭡니까? 우리 이쪽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보면 이 나라설립연구소가 이번에 이제 이 만든 보고서에 보면 보통 특별교부세 예상대로 줄어들면 불교보다 이제 서울, 경기, 본청, 경기, 성남, 그러니까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지주재원 규모는 평균 5.1%에서 5.6% 가량. 그러니까 지금 아직 7월 달이니까 근데 벌써 4월 제가 볼 때 이 평균 이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시지역 보통교부세 감소 추진과 지주재원 대비 감소율 상위 10개사 지자체를 본다면 특히나 지주재원 감소율이 높은 특히 보시면 강원도 삼척시 보시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래요. 그죠? 정말 1, 2, 3, 4위 앞서 이 군도 봤지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만큼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중간 예납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예납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대폭 삭감이 됐다는 거 하면 내년도는 더 세수가 더 많이 빵꾸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세수 펑크 규모가 올 연말 되면 어떻게 됩니까? 6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3조도 아니고 그죠? 43조도 아니고 48조도 아니고 60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월달에 7월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상저하고를 예상해서 지금 48조 이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오히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60조가 어떻게 보면 최소가 아닐까? 최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이제 정부는 보시면 박금철 기재부 조사 총괄 정책관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세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작년에 내놓은 예측보다 기업 실적 등이 훨씬 더 좋지 않았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앞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세도 줄긴 주에 가장 큰 게 법인세가 줄은 게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줄었는데 그 부분이 기업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 줄 수밖에 없지 않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안 좋으니까 양도소득세도 그만큼 요 두 가지 타이틀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법인세 가장 큰 원인은 감세지 않습니까? 요거는 싹 빼놓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정부는 올해 세수를 제축에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는 없고 제가 볼 때 9월 말쯤 나오지 않을까? 9월 말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박 정책관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속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세수제 그냥 마이너스 난 대로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기존에 이렇게 이 돈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돈을 모자리는 거야. 많이 안 줬어. 그럼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특히 앞서 얘기했던 강원도라든지 일부 경북, 강원도 경북 쪽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안 했고 그다음에 지자체 돈이 없어. 우리 올 초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죠? 이거 솔직히 금액 별로 안 커요. 물론 크면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잖아. 그죠? 크지 않아. 근데 이 레고랜드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100조가 넘는 돈이 투입됐어. 레고랜드 하나 때문에 100조가 넘는. 그러면 지자체 하나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도민이 무너진다? 정부에서 돈으로 못 막아. 그렇기 때문에 세수 재추계를 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세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느냐?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을 또 뜯어보지 말고 올해 예산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4일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이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번 예산 총 지출 보면 작년 638조고 올해가 656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오른 게 보면 2.8%다. 그죠? 그래서 3% 미만, 우리는 건전재정 긴축 재정을 한다. 그래서 역대급, 그죠? 건전재정 긴조를 유지하면서 역대급 짠물 긴축 재정을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토는 무조건 3%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 뭡니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자, 보시면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만 해도 마이너스 2.6에서 3.9%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번 준칙을 통과시켜서 3%를 번복해왔던 정부는 3%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앞서 제가 지금 전체 대비 2.8%에서 3% 미만이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2024년도 재정 운영 준칙을 보면 국세 수입이 뭡니까? 보시면 2024년, 2023년과 2024년 비교를 해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 줄은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증액을 2.8% 늘었다고 했죠. 근데 수입이 마이너스 2.2% 감소했다. 이게 하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3%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5%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3%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했다면 지출하고 총수입이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2.8%가 맞죠. 근데 총수입을 줄였는데 2.8% 진짜는 5%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적게 쓰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얘들도 지금 5%를 했다는 거예요. 말과하고 숫자하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어쨌든 이런 긴축도 하고 세수가 펑크 나는 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감세와 특히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이제 부자 감세죠. 그죠? 부자 감세와 경기 부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죠? 그 기재부에서도 법인세 감세만으로도 뭡니까? 벌써 30조 원 감소했다는 걸 인정을 했었어요. 그죠? 앞서 얘기했던 이 나라살림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자 감세하고 이 영향으로 해서 5년 동안 89조 원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근데 벌써 30조였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이 재정이, 국가 재정이 점점 바닥이 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재정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의 기능은 자원분배의 기능도 있고 소득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경기 조절의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3%대에서 지금 1.4%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정부가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재부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지난 정부에서 3%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게 빚이 많이 들었다. 그죠? 정부의 빚이 많이 늘었다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1.4%예요. 1.4. 근데 지금 이것도 못 지킬 거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앞서 세금 받지요 다 줄었어. 교육세 하나만 빼놓고 다 줄었다고 말이야. 부양을 시켜야 되죠. 경기를 조절해야 돼.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순환 연속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자하고 우리 3%대 올리겠다, 내년에 2%대 올리겠다, 못 올리는 거죠. 예산안만 보면 그게 지금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 그리고 이번 예산안 보면 여러분들 정부가 약 23조의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해 24조에 이어서 2년 연속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럼 구조 조정하면 분명히 어쨌든 20조 원대 세금 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원을 확보해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오늘 YTN 이제 메가 공고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LH 관련해서도 지금 갖고 있는 땅을 팔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가장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영국의 R&D 관련을 대폭 삭감하고 뭐가 올라갔습니까? SOC나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구조조정을 줄인 예산 같은 경우는 줄여서 재정의 정상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이 R&D 16.6%를 삭감했어요. 대한민국의 R&D 예산 분류일에 단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고, 자, 이번에 그 25.9조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10년 전으로 돌아가. 지난 20년간 R&D가 차지한 비율이 5%는 됐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3.9%. 자, 30년 전으로 내려갈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반면에 이 SOC 예산 같은 경우는 24.9조에서 26.1조 원, 무려 2.8% 증가했다. 특히나 지난 윤석열 정부 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SOC 예산을 무려 3조 원을 감액했는데 그 일부를 지금 복원시켰다. 물론 늘리고 뭐 또 건설회사가 많이 안 좋으면 이래 SOC 예산을 늘린 것도 개인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산은 정치고, 그죠? 그 전제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예산 관련해서 큰 틀이 나오면 정보 공개는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합당한 이유는 그다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처럼 뭐 개발도상국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개발도상국이었으면 여러분들 미래투자가 SOC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좀 해야죠. 어쨌든 선진국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SOC 투자가 미래투자라면 지금은 R&D가 미래투자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좀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앞에 당면한 과제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예산 중에 보면 4가지를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그 중에 역대 최다급 생계급여 인상을 했고, 뭐 중증장애인, 천만 노인 시대, 소상공인 경영,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청년들을 위한 생활 체감, 이런 등등을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약자 복지를 위해서 이번 예산, 2024년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 그래서 일부 쪽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 측의 결집, 특히 보수 측의 지금도 50대 이상의 어떤 노인층을 위해서 나온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많이 하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실제로 보면 속내가 다르다는 거죠. 자, 주의 중에 조단위만 해도 국민연금이, 그다음에 기초연금, 기초생계급여, 주택구입 전세자금, 부모급여, 신용관리비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노인 약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4.5만 가구에 불과하고 전체 3% 정도의 기초수급자를 고려하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0.1%밖에 증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가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야, 우리는 노인들이나 취약계층 많이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증가했다? 0.1%밖에 안 된다. 보여주기식, 그리고 미래가 없는 예산안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예산안 보면 이 내용은 제가 그 3번째 단락에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기재부 엘리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 조세 관련해서 해마다 틀렸다는 거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10년간 국세 추계안을 관련해서 비교를 했는데, 자, 기재부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율이 7.3%. 자, 참고로 국회 예정치는 플러스 6. 그러니까 국회 예정치보다 기재부가 했는 게 지금 오차 범위가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돼도 될까 말까인데, 이 기재부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7%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계속 이 기재부의 예산을 맡겨야 되는 건지 참 그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세수가 많이 펑크가 났기 때문에 이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가 어떤 예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얘기했던 이 세수 오차 범위, 특히 2021년에는 오차 범위가 10%를 못 따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114조 원의 세수 예측을 틀려서 세수 추계 모델 있지 않습니까? 세수 추계 모델을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공개하라는데 얘들 또 이것도 공개하지 않아. 그러면서 기재부 전문가 공개하고 민간이 의견 수렴하는 의견도 지금은 현재 묵살하고 있죠.
자, 어쨌든 세수 오차가 늘 발생할 수 있다. 무조건.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7.3은 넘어간 게 특히 최근 2년간은 10%가 넘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나 세수 축에 큰 허점이 나왔는데 통상 20자 이상의 세수 결손에 발생한 세수 추계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론 전문가란 얘기지. 실질 전문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재부에는 없다는 게 맞지 않나요? 자, 이런 세수 결손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추경은 절대로 없다. 특히나 뭡니까, 그죠? 추경 중에서 국채 발행은 절대 없다. 이 국채 발행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정책들하고 차이점 제가 끝나고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국채 발행은 절대 하지 않겠다. 왜? 나라의 빚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면 되지 않는다. 이걸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반대로 하면 자, 어쨌든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불용입니다. 그죠? 덜 써서, 그러니까 기존에 뿌렸던 예산을 덜 써서 10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총 지출 기준 집행 실적입니다. 그죠? 근데 기재부가 흔히 사용하는 총 세출 기준을 분석하면 이 불용 규모는 더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 지출로 한번 보면 그죠? 기금 규모가 상당한데 지금 보시면 항상 차연도 2월액도 불용액을 보면 평균 10조. 뭐 제일 적을 때 2019년 7조였고 그죠? 그다음에 많을 때는 14조. 그러니까 7조에서 14조. 이 얘기인즉슨 해마다 틀렸기 때문에 항상 불용을 생활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용액도 있고 미집행 금액도 있긴 하지만 총 세출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줄지만 총 지출액에다 10조는 가능하지만 20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중요한 것은 왜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있어야만 지금 이 규모만 해도 지금 5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지금 7년째 늘 지금 10조 이상의 불용액이 지금 필요하다는 건데 이 7년 동안 매년 이랬는데 이걸 왜 더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없어도 되는 세금이잖아. 그럼 이걸 아예 없애버리든지 왜 이런 걸 못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세계잉여금으로 최대 5조 원을 이렇게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세계잉여금 조금 그 여러분들 그 못 들어보시면 아실 건데 이 세금이 항상 초과 세입도 있고 아니면 뭐 세출을 관련해서 불용액도 있거든요. 이걸 합계한 게 바로 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지금 보시면 2020년 해계된 총세입 총세출 일반 회계잉여금 6조 원 가운데 출연 상한 등으로 제한 순수한 여유 또는 2조 8천억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 회계잉여금까지 하면 최대 5조 9천억 정도. 그래서 5조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저 꼼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의 모든 지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산이 계산이 올려야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면 이 예산 계산을 하려면 결국은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잉여금은 예산을 계산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앞서 불용도 그렇고 세계잉여금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국회 승인 안 받고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대책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또 보시면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여러분들. 공공자금관리기금. 줄여서 이제 공자기금.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게 빌려주는 총괄 계정의 역할. 그래서 이걸 뭐 쉽게 생각하면 정부의 입출금식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일 감기 부채에 따르면 통상 여유재원이 5조를 넘기 어렵지만 기획재원 다른 기금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기금의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수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을 마련하겠다. 다른 기금 예탁금을 어떤 자금일까? 그게 바로 외국한 평형 외평기금이라고 하죠. 각국의 통화 안정을 위해서 투기를 목적하는 이런 통화
세력들을 통합 안정을 위해서 발행하는 게 바로 이 외국한 평안기금이거든요. 이 평안기금 관련해서 지금 정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 운용 계약안에 보면 외국한 평안기금치를 20조 원 조기 상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외평기금의 재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넘기고 이를 정부가 일반 회계로 전용하겠다는 예산. 그래서 어쨌든 외평기금으로 2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되면 목적이 분명한데 그죠? 이 기금을 왜 굳이 일반 회계로 쓰려고 하는 걸까? 여기도 공통점이 바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앞서 불용, 세계잉여금, 이 공자자금 다 뭡니까? 국회를 통하지 않고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 정부에서는 몰랐을까? 특히나 이 외평기금을 이렇게 해서 20조 원 조달하면 결국은 내년에는 뭡니까? 외평채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이 외평채 발행이 얼마 만이냐면 21년 만에 발행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환율 조작국이다. 이런 오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평채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아. 안 그래도 환율 조작국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외평채를 지금 21년 만에 발행을 한다. 왜 환율 거래하는 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21년 만에 이걸 발행을 했네? 야, 그러면 지금 이 환율 관련해서 만약에 이걸 알고 이런 외국의 모기지 펀드, 이런 펀드들이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국처럼 안 되라는 법 없어요. 조지 소로스가 공격했던 것처럼 전 세계 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이렇게 영국처럼 안 되라는 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외평자금만 건드리지 않는데 이 외평자금을 건드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 국유자산 매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봐도 뭐 YTN 관련해서 통매각해서 다음 달 10월이죠. 10월 달에 바로 하겠다. 진짜 일사천리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정부가 국유자산을 매각하고 속도를 내는, 특히 YTN 같은 경우는 한전, KDM과 그 다음에 마사이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건 재정 구멍을 메우려는 고육지책이다. 어쨌든 세수가 펑크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방만한 경영, 이걸 줄이면서 하기 위해서 마련을 하겠다. 자, 근데 첫 번째가 일단 YTN이거든요. 여러분들 YTN은 뭐 물론 올해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 매년 꼬박꼬박 몇십억씩 벌어주는 회사예요. 솔직히 한전 KDN 입장에서, 마사이는 다르지만 솔직히 한전 KDN 안 그래도 적자도 심한데 그죠? 이거 YTN 팔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맞지가 않아. 어쨌든 부실하고 쓸데없고 이런 방만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YTN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산만 해도 한 7천억대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YTN 같은 이 종합 유선 방송사가 잘 없거든요. 이 메리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도 아니고, 물론 올해 적자는 있지만 2021년, 2022년 뭐 31억대 영업이익대, 그 다음에 2022년 같은 50억대 영업이익을 했다.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첫 번째가 YTN을 매각한다. LH가 지금 분당, 강명, 하남 등 수도권 사업 부지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리역 근처에 지금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정말 엄청 요지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정부는 어쨌든 2027년까지 해서 16조 원 규모의 이상을 매각을 목표로 한다. 이것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합니까? 국유재산 매각 대금을 분할해서 해주겠다. 그죠? 그리고 분납도 해주겠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까지 하면서 헐값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리역 끝에 이 지금 특히나 L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못했습니까? 이 건물 용도 제한 때문에 유찰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용도 제한까지 지금 뭐 분납 패스트트랙 하는데 용도 제한도 풀어주는 거죠. 자, 이 요지 땅을 그러면 만약에 뭐 건설회사가 싸게 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다지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런 LH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태 보면 이런 공기업들은 여지 땅을 정말 헐값을 해서 떼돈을 대장동 못지않은 떼돈을 번 데가 정말 많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데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뒤에 뚜껑 열어보면 뭐 어디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고 어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어쨌든 43조 최대 60조 원까지 나오는 이 세수펑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 부채가 정말 위험한가? 자, 역대 정부별 국가 채무 증가율을 보면, 자, 김대중 정부부터 이렇게 쭉 문재인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늘었었어요. 그리고 자, 지금 그 지난해 국가 부채 보면 어떻습니까? 2,326조를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관리 재정 적자도 보면 120조를 육박해서 가장 컸고, 자, 관리 재정 수출 비용이 5.4%를 기록해서 코로나19 유행이 한참인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재부 쪽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자, 이거 이번에 한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기존 정부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남 탓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매년 이렇게 악화되는 국가에 54조, 112조, 90.6조, 그 다음에 2,117조 이렇게.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지방을 앞두고 코로나19 피해를 지불 명분 두 차례 추가 경쟁에서 편성의 제출 중이 크게 확대됐다. 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돈을 확 풀었고 이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 우리는 이 국가 재정이 파탄낸 것을 뭡니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났다. 자, 그러면 2022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한번 보자. 이 국가 부채 비율을 한번 보면 1위가 재팬, 역시 이 내용은 뭐 저도 얘기했고 압도적인 1위입니다. 245.12%. 자, 그 다음에 그리스고, 자, 여러분들 미국이 10위권이에요. 이렇게 쭉 보면 싱가포르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벨지움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의외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물론 뭐 재팬이나 USA 같은 경우는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부채비를 높을 때까지만, 자, 프랑스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기축통화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 대비, 그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 100%가 넘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라고 불립니다. 그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경제 규모 대비 정부 수출 부채 측정한 것인데 대한민국은 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95위예요. 그리고 비율은 보면 46.9%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처럼 193%입니까? 아니면 뭐 20위권에 있는, 그죠? 이 스리랑카는 104%입니까? 자, 여기에 또 앞서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경제 선진국이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가 46.2%, 자, 일본이 45%. 그렇게 돈 없다던 일본도 45% 풀었고요. 독일이 43%, 영국이 36%, 미국이 27.9%, 프랑스가 24.8%. 자, 대한민국은 16.5%밖에 안 풀었어요. 그래서 이때 돈을 더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경기가 더 빨리, 만약 이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국 정도 27.5, 20에서 30% 정도 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 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16.5%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46.9%, 뭘 지금 이제 한 60%까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46.9%. 근데 그거는 GDP가 우리가 경제 성장이 낮아져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재정 수지 및 국가 채무 전망을 보시면 2017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58점에서 92까지 갔던 게 이제 점점점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이런 법인세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계속 축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채가 많은 거는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3위권입니다.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뭘 차지합니까? 부동산입니다. 지금 경제 전망이 안 좋고 내년 경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또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계속 하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정부가 지금 보면 정부는 빚을 더 내면 안 돼. 그렇지만 개인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살려야 된다. 논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정부가 할 일을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떠넘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건전재정, 긴축재정 이게 지금 개인들만 부담.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양도 법인세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이 힘들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데가 바로 은행이죠. 특히 우리나라 5대 은행이죠. 이 작년부터 올해 우리나라 은행이 개인들로 해서 이 개인들 가수 수입이 20조 원입니다. 왜 건전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정부가 빚을 안 써야 되고 개인이 빚을 해야 돼. 그 빚을 20조 원. 왜 은행이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완전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통이라보다는 뭐 증권회사부터 어떻게 보면 투자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인세율을 낮춘다. 상속세 받은 만큼 내도록 개편을 하겠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인세를 감소시켰는데 그렇게 하는데 또 법인세율을 단계별로 해서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또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세는 받은 만큼만, 우리나라 상승세가 조금 평균 이상은 하긴 합니다. 근데 받은 만큼 내도록,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세수는 더 펑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정책들, 불용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공자기금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국유재산매가 전체 다가 뭡니까? 정부는 어떠한 빚도 부채를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채를 늘리는 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고, 그 세수 펑크 원인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율과 상속세만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건전재정에서 은행이 유독 돈을 버는지, 그죠? 여기에 미국은 오히려 개인 부채들가 2008년 말 리만 사태 이후 감소를 하고 있고, 제시 미국 정부는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데, 항상 미국을 따라하는 우리나라는 이번만큼은, 이런 부분만큼은 미국을 왜 따라하지 않는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세수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방송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보시면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답답한 부분 저도 대안이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만큼은 알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내 재산, 내 투자, 지금 부동산은 개인이 지키고 있다. 이 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털성님이 잘 들었습니다. 슬픈 내용들이 많네. 슬픈 내용이 많지만 항상 제가 늘 되죠. 우리나라는 정부보다는 항상 우리 서민, 개인들이 우리나라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캡슐 홍반장,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